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 박태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76개의 팁, 지금처럼 불확실한 환경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원서고요. 제가 4년 전에 리뷰를 했는데 이게 어, 4년 만에 그동안 또 읽은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다시 추가하면서 보니까 이게 녹음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부터 보시죠. 전쟁은 뭐 경제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짐바브웨처럼 전쟁이 아니더라도 통화력 폭증이 되면 물가가 오르죠. 전쟁도 마찬가지로 통화량이 늡니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공급은 줄고 수요는 파괴됐기 때문에 대체수요 포함해가지고 더 늘고 그래서 그 자체로도 물가는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금처럼 어, 파괴될 가능성이 없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폭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점령에 대해서 그러면 권리가 없어지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금은 그렇지는 않죠. 어쨌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는 경기에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실물 경기라기보다는 일단 명목상의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장애 시 1,000불 정도까지 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좀 많이 다쳐 주나 보더라고요. 저는 왼손이 부러진 적이 있어서 가봤더니 일시금으로 뭐 100불인가 이거 주고 말더라고요. 어쨌든 장애연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도 중요하죠. 대출 받거나 그럴 때. 이키팩스에서 1년에 한 번은 무료로 보내줍니다. 우편으로.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무료니까 신용정보를 그 추이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쟁 얘기를 했는데 물가가 오를 거 대부분 오르죠. 오른다고 생각하면 물가 연동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절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이자 예를 들어서 물가연동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시중금리가 3%다 그러면 2%의 명목금리에 그리고 CPI, Customer Price Index죠. 그게 오른 만큼 추가로 줍니다. 원금 줄 때 가산해서 줘요. 그래서 그거는 물가 오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소득이 아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저축을 하면 물가 오른 거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세금을 맞추잖아요. 근데 물가 연동체는 명목 이자만 가세하고 아까 그 물가 오른 거에 대응해서 원금을 추가해주는 그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도 있어요. 종신연금은 이자의 2배 정도를 지급해서 좋긴 한데 금리가 낮을 때 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시고요. 투자는 그 액티브 펀드보다는 인덱스 펀드가 훨씬 성과도 좋고 비용도 작습니다. 그래서 저도 펀드를 안 하는데 인덱스 펀드는 가끔씩 해요. 노년에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배당주 펀드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실제 성장률은 성장주 펀드가 더 좋아요. 그리고 과세 측면에서도 더 좋고. 자, 위험 관리가 중요한데요. 1년 이내는 투자하는 게 아니죠. 3년, 5년 이상은 투자를 하신 게 좋고요. 비교를 해보면은, 뒤에 나오는데, 기간별로 어떤 거는 체킹 어카운트, 어떤 거는 세이빙 어카운트, 어떤 거는 부동산이나, 어, 주식,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한 물가 연동 채권, 이런 쪽으로 나누는 게 좋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극단적인 것만 따지면 1년 이하는 머니마켓, 8년 이상은 주식 등 세 개로 분산하는데 리츠나 해외 주식, 소형 주식 이게 저자는 좋다고 주장을 합니다. 리츠는 부동산이고요. 소형 주식은 성장성이 높고 해외 주식이 여기에 상장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20년 후 새 여행비가 30만 불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30만 불을 모으면 안 되겠죠. 물가 인상률 4%를 고려한다면 65만 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의 기관은 리츠나 해외 주식, 소형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가기 한 3년 혹은 2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니마켓이나 물가연동 채권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장기 투자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 수익률은 꽤 높죠. 5%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규모별로 보면은 미드캡이 가장 좋았었다고 하고, 성장별로 보면은 금리가 낮을 땐 성장주가 좋아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현금 흐름이 후반에 미래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은 미래 현가가 적게 할인이 되죠. 그걸 봐서 반대로 가치주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합니다. 특히 이자율 역전됐을 때 좋습니다. 이자율 역전된다는 건 경기가 나빠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더 타격을 받죠. 채권은 단기채보다는 모기지가 더 좋다고 그러고요. 금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2%가 높죠? 어, 변동성은 조금 크긴 한데 그거 고려해도 모기지가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기채, 장기채, 정크채 중에는 정크채가 가장 좋습니다. 금리가 높은 편이고 변동성은 장기채에 비하면은 조금 낮은 편이죠. 은퇴 계획은 노령연금은 2020년 기준하면은 정부에서 지급보장하는 게 1,400불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 이거 녹화한 기준은 1,700불 정도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2만 불까지는 세후 면세죠, 사실은.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은퇴 계획을 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필요하냐? 그럼 지금 생활과 비슷하게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생활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생활비는 소득에서 세금 빼고 저축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와 수준이 같다면 그때 없을 거. 예를 들어서 모기지는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보험료나 세금도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한테 들어간 비용도 줄 겁니다. 없거나. 그건 빼줘야 되고 대신 시간이 많으니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건강이 나쁠 테니까 의료비가 늘 수 있습니다. 그걸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고려해서 연금하고 이 차액이 부족분이 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뭐 생활 수준을 좀 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제 적득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투자해야 되는 게 예금입니다. 왜냐하면 예금의 수익, 즉 이자, 소득세율이 48%에 해당하고 최고세율 기준이에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37%만 세금 내고 성장주는 24%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적격이 꽉 찼을 때는 외부에 두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치는 예금에 두는 게 낫죠. 그래서 1년치 생활비는 세제 적격 계좌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남으면 해외 배당주를 넣고 그리고도 남으면 성장주에 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 더 있네요. 노후 계획은 절세 고려해서 그리고 또 가족력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5세가 기본인데 일찍 받거나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65세 같은 경우는 20년 살 확률이 반반입니다. 평균 수명이 85세이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셔야 되는데 가족력이 오래 산다 그러면 뭐 더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뭐 더 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에 맞춰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여기 나오네요. 3년 내 소유자금은 현금, 그중에서도 2개월 내는 체크, 그 이상은 세이빙, 이렇게 하고 5년 내는 물가연동체, 그 이상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하는 게 노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8년은 노후가 아니고 일반인 경우고요. 노후 때는 남은 시간이 적죠. 그래서 그걸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나이별로는 물가연동체나 우선주, 배당주, ETF를 식대라고 하고 10년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축소하는 게 좋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아니네요. 네이버네요. 네이버 카페 4575번에 정리를 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을 보시는 것도 좋고, 이 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미 시리즈죠. 더미 시리즈를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차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구글 검색을 해서 저처럼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상으로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